자, 매년 출제되는 사용자 책임 보겠습니다. 사용자 책임은 756조 보시는데 이게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즉 사용자는 피용자, 직원이 회사 일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이 제3자죠. 제3자에게 가한 손해가 있으면 배상 책임져야 돼. 요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죠. 이 단서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즉 과실이 없으면 이런 뜻이죠.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756조에 의해서 본문에서 제3자 제3자가 피해자죠.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사용자는 그러나 이 단서에서 나 주의를 다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어. 선임감독의 주의를 다 했어. 그걸 증명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서에 있는 것은 사용자가 증명을 해야 돼. 증명 책임이 전환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중간적 책임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가름하여 그 사물을 감독하는 자, 이 사람을 대리감독자라고 하죠. 대리감독자도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피용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질이 중간적 책임이다,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원래 피용자의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서 사용자가 대위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책임과의 관계에서 제35조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이 있죠. 네,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은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법인의 피용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756조 사용자 책임 인정되고, 어쨌거나 무과실 책임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증명을 통해서 책임이 면책될 수는 있죠. 면책이 인정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고 낸 사람이 공무원이다, 그러면 국가배상법 제2조로 가서 국가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행보조자와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 근데 이게 계약 관계에 있는데 직원이 일을 하다가 이 이행을 해주다가 손해를 끼쳤어. 그렇게 되면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해서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의제되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데, 채무불이행 책임 이걸 지는데 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 이것도 같이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경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건에서 이게 사용관계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사용관계는 기준이 뭐냐? 지비 감독하는 관계에 있느냐?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꼭 고용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이름이 위임, 조합, 동업 이런 것들도 이 지비감독 관계에 인정된다면 사용자 책임, 사용관계가 인정돼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위임, 조합이 다 사용관계가 인정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계약이 반드시 유효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무효일지라도 사실상 지비감독 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묵시적인 것이어도 되고 보수의 유무나 기간의 길고 짧음,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명의 사용을 허용한 자, 명의대여자 또 마찬가지로 사용자 책임을 진다. 그런데 그 명의를 빌린 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또 지게 되고, 특히 이런 게 차량 지입제의 경우에서 문제가 되죠.
이렇게 봐두시고, 이제 사용관계 여부가 문제된 것들, 동업관계를 하더라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위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데 이게 사표 수리가 됐다 그러면 그 후에는 이게 사용관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명의 사용할 것을 허용한 사람, 명의대여자, 이 사람도 같이 책임을 지는데, 그때 이 사용관계는 사용관계 판단은 객관적 규범적으로, 지휘감독관계 판단을 할 때 객관적 규범적으로 본다. 특히 그게 뭐 차량 지입 회사 같은 경우에, 이런 차량 지입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런데 도급인은 사용자가 아니죠. 그래서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는 없어. 다만 그때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급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지휘 감독권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휘 감독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노무도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지휘 감독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게 일을 맡기는데 감리적 감독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 관계가 인정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을 때 사용자 책임을 지는 거죠. 네, 그 제3자 문제가 있고, 그 사무집행 관련성 이렇게 말하는데, 사무집행행위 자체면 말할 게 없는데, 사무집행행위 자체가 아닐지라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무집행행위라고 보이면, 그래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외형상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외형설이 제한되기도 하죠. 그때가 언제냐? 피해자가 그게 사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 큰 틀로 이렇게 좀 봐주시고, 그런데 그게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사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뭔가 나쁜 뜻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권한남용이 있을 때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명령 또는 위임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런 경우에도 불법행위 될 수 있는 것이다. 네, 이 불법행위는 거래행위적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적 불법행위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택시 운전수가 택시 운전 중 승객인 부녀를 강간한 경우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그런 사례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법행위 요건을 갖춰야 돼. 그게 과책위선이 되죠. 대비책임설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돼야지 되는 것이, 성립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 책임 능력, 위법성, 손해 발생 이런 요건을 갖췄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증명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756조 1항 단서의 면책사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할 때 인정되는 것이다. 단서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증명은 사용자가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면책을 인정한 얘기가 극히 드물어서 거의 무과실 책임처럼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파견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거, 파견사업주가 면책될 수도 있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배상 책임자는 사용자와 대리감독자가 되는데, 대리감독자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사용자가 면책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과실상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과실상계할 수 있다. 그랬을 때 피용자도 마찬가지로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데, 이들은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부진적 연대 채무가 되는데, 이때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 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는 별개의 채무인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서 과실상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용자한테는 이 손해배상 청구를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사용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과실상계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피용자와 사용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까지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변제의 효과. 그런 경우에 이제 다액 채무자가 이제 피용자가 되겠죠.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이 절대적 효력이 생기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근데 다액 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때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변제를 하고 나면 구상권이 생기는데 이 구상권이 신의칙을 근거로 해서 제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의칙에 의한 구상권 제한 또 신의칙에 의한 구상권 배제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이런 측면이죠. 회사 일 열심히 하다가 사고가 났어. 그런 것까지 다 피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의 구상권.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됐을 때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부진정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 부진정연대 채무에서 본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해서 손해배상을 했을 때 제3자에게도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바로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다만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 부분에 국한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인데 우리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도 잠깐 한번 조문만 한번 정리해 버리겠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죠. 1차적으로.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 그래서 점유자의 경우는 중간적 책임이래요. 나는 주의를 다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라고 증명을 하면 증명 책임이 전환돼 있죠. 그때 2차적으로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래서 점유자 책임은 중간적 책임이지만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건 꼭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영종을 하자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고 가장 기본적인 틀만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이게 효과에서 공작물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데 그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요거는 중간적 책임이죠. 그런데 거기에 직접 점유자가 있고 간접 점유자가 있으면 직접 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 책임을 지고 직접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어. 그러면 2차적으로 간접 점유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점유자가 면책이 됐어. 그러면 2차적으로 공작물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데 이는 무과실 책임이다 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다만 그 사람한테 잘못이 있다 그러면 과실상계 사유가 될 뿐이다. 네, 주의를 다 했어야 되는데 다 못했어. 과실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59조까지가 이제 중간적 책임이 되고 다음 시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